주말 내내 우리 이제 화두가 뭐였냐면 블랙 먼데이지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. 저도 하필 또 이제 업계 관계자들이랑 지금 외국에 같이 있었어 가지고 지금 호텔에 와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. 그래서 블랙 먼데이일 거냐 아닐 거냐, 반등이 언제 올 거냐, 아마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. 공격적인 사람들은 반등을 잡자라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, 아닌 사람들은 지금 나 무서워서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 블랙 먼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겠죠. 네, 그래서 그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해보자면요. 첫 번째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은 맞습니다. 알 수가 없어요, 이 깊이를. 근데 이 깊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, 최근 들어서 이만큼 떨어져야 될 장이면은 이만큼 떨어져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. 그래서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들 겁니다. 변동성이 이상하다. 과거와 다르게 너무 커졌다. 롤링이 심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타를 한다던가 스캘퍼라던가 트레이더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온 장이 됐어요. 근데 그럼 어떻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?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M2 유동성을 워낙 뿌려댔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의 깊이가 깊어졌어요. 유동성 양이 워낙 많으니까 호재가 떴다, 악재가 떴다 했을 때마다 돈이 들어왔다 빠지는 이 조수 간만의 차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엄청나게 커집니다.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야 될 때 이만큼 호재인데 이렇게 많이 오르고, 이런 악재인데 이만큼 떨어져요. 그럼 지금 관세 악재는 어느 정도의 악재냐? 심각하죠. 만약에 이게 진짜로 한다면, 근데 모두가 생각했던 거는 진짜로 할 리 없다. 왜냐하면 그걸 진짜로 하는 바보가 어딨어? 라고 생각한 거죠.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역을 하면 관세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낮추는 데만 노력을 했었고, 신자유주의죠.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이득이 난다라고 배웠었고, 그래서 당연히 관세를 낮추는 걸 어떻게 하냐.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예쁘면은 FTA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득을 얻기 위한 것들의 형태의 이제 관세를 낮추는 전략도 썼던 거지, 관세를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죠. 근데 그걸 썼었던 게 트럼프였었습니다. 그걸 써가지고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부양하려고 뭔가를 이제 뭐 여러 가지들도 있었었는데, 그때는 2016년에 증시가 바닥인 상태에서 17년에 올렸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.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기술적으로 뭔가 환호받는 것들도 등장을 했었던 거죠. 거기에 이제 빅테크들이 그 소득세 감면이라던가 법인세 감면 여기에 혜택을 보면서 더 올라갔었던 케이스였었는데,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. 이미 트럼프 등장부터 어느 정도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,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트럼프가 관세 이러니까 너무 충격 먹은 거죠.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폭이 깊다.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트럼프였던 거고,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이 악재가 진짜라는 게 돌변이 됐고,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잖아요. 이 관세가 등장했을 때 증시가 어디까지 망했었나. 그런 사례가 100년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. 90년 전이죠, 실질적으로. 그때 경제 대공황을 발생시켰던 그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, 그때 증시가 4분의 1 토막이 나요, 6개월 만에. 그러면 사례가 이미 안 좋은 사례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의 하락이 한 6%면은 12%, 한 달 동안 쳐봤자 20% 정도 있거든요. 그럼 이 하락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?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조금 더,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성의 깊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말에 트럼프가 뭐 어떤 호재가 될 만한 발언들을 해주면은 상관이 없는데, 보니까는 골프를 치는 그 페이스북을 올리더라고요. 그러면 뭔가 언급을 안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언급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언급을 안 해준다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나 이거 뭐 밀어붙일 거야. 뭔가 그 대중이 원하는 말을 지금 해줄 수 없으니까 지금 다른 걸 하는 거거든요. 그랬을 때는 쭉 내려가겠죠. 그래서 아마 월요일까지는 뭔가 이 저점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?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?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주말에 좀 얘기를 해줬으면은 꽤 큰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근데 지금은 그런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
조금 더 차분하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. 제가 조금 뭐 내용들을 좀 보면은 하나 문제는 그거였어요. 유가랑 유가의 하락폭이 6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원자재들이 심하게 박살이 났었죠. 그리고 이 원자재에서 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얘가 하락할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예전에 2008년 끝났을 때였나? 금 가격이 막 오르다가 2008년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증시가 무너질 때는 금도 같이 무너져요. 그리고 나서 금이 3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.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에서 순간적으로 금도 조정이 오다 올라갔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안전자산인데 증시가 무너질 때 마진콜이 터질 수도 있어요. 뭐 여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. 그러면 이 마진콜이 터졌을 때 보증금을 집어넣어야 돼. 디파짓을 채워넣어줘야 되는데 뭘 팔아서 채워넣어줄 것인가. 지금 여러분 주식 투자니까 잘 알잖아요.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어떤 주식으로 지금 마이너스 난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테슬라 팔아서 엔비디아 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. 둘 다 같이 이루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때 가장 돈으로 쓸만한 게 뭐냐면 하락폭이 낮은 애를 쓸 수가 있겠죠. 하락폭이 낮은 애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겁니다. 현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금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금도 팔고 현금이라도 해서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것들까지 다 내던져가지고 캐시화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식 담보를 채운다던가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. 그러면 금도 순간적으로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진짜 하락이냐 아니냐를 볼 때는 금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. 그럼 반대로 이제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고 금 가격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다시 좀 더 회복이 돼가고 있고 그 구간일 때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그냥 본 거지 이게 무조건 법칙입니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. 그리고 달러 지수가 얼마나 내려갈 거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약달러로 계속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. 약달러 지금 가고 있고. 그리고 이 약달러를 가지고 트럼프는 자랑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. 이 약달러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 통화가 강세가 벌어집니다. 이게 지금 좋은 거냐라고 하는데 나빼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엔화가 지금 강세로 치솟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이 난단 말이죠. 뭐 당장 청산하진 않겠죠. 근데 계속 엔화가 강세로 치솟으면은 지금 달러에 있는 거 팔아서 갚으세요라고 계속 지금 신호가 올 거예요. 한마디로 돈을 빌려 쓴 거예요. 일본 돈 빌려 썼는데 일본 쪽에서 환율이 오르든 이자가 오르든 계속 이제 그 청산 압박이 벌어지는 겁니다. 이 막 제가 돈 빌려서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일본 야쿠자 형님들이 갑자기 이자 올린다 아니면은 환율 올랐으니까 당신이 갚아야 될 대출 원금이 늘었다 이러면서 빨리 내놓으셔. 이게 뒤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주식이 잘 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되겠죠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계속 떨어지면서 청산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갚아야 될 돈은 늘어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은 빨리 팔아가지고 커버링을 치는 게 그나마 불확실한 손실의 해지가 되겠죠. 지금 개인도 모르고 기관도 모르고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왠지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가 있습니다. 거기서 벌어지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이 이제서야 좀 드러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거고 저번에 말했던 대로 은행 주식들이 굉장히 세게 떨어져요. 하루에 10%씩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그렇다는 것 자체도 이제 경기가 꺾였다.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한동안 상승 흐름으로 갈 때 아무리 조정이 왔었어도 2년 동안 조정장은 계속 왔잖아요. 그때마다 은행주는 계속 버티면서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은행주가 버티네, 조정인데도 잘 버티네 이랬는데 지금은 이 은행들이 못 버티고 이제 꺾입니다.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좋아지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. 이제 그러면 은행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매물들이 나왔던 거죠.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코스피예요. 지금 미국 지수라던가 다른 나라 조금 낮게 나온 애들은
20%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10%? 예, 뭐 최근 몇 개월 고점 대비 그 정도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서야 오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 지수 상승 분위기가 꺾이면서 코스피도 지금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되고 있거든요. 그동안 잘 버텼어요. 목요일까지 잘 버티다가 금요일 날부터 좀 꺾이는 걸 아프게 맞았죠. 그러면 미국은 지금 월요일까지 맞으면 3일째 맞는 건데 코스피는 금요일 날 하루 맞았으니까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시차로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월요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일요일이거든요. 그리고 뭐 월요일 밤 오늘 밤이 돼봐야 이제 미국에서는 드디어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뭔가 이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것 같아요. 빌 에크만 같은 경우는 관세 좀 유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아닌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. 예정대로 갈 거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이번 관세가 진짜이면은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충격을 준 다음에 트럼프가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. 근데 과거처럼 협상했으니까 당신은 관세 0%야라는 건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보편세율, 그러니까 그 기본세율을 10%로 지금 잡아놨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5%인데 여기서 협상이 잘 되는 거에 따라서 10%까지 정도로 낮출 수 있는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하한선이 슬슬 좀 먹힌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. 이게 1번이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엔캐리가 청산되고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때린 상황에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딜까? 아시아입니다. 예전에 이 1995년쯤인가 벌어졌던 일이랑도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죠. 일본이 엔캐리를 청산하기 시작하고 미국은 고금리를 때리고 그 상황에서 멕시코도 아팠겠지만 아시아도 굉장히 아팠었죠. 제일 먼저 흔들거렸던 데가 태국이었었던 거고 바트와 공격까지 들어왔었죠. 외환 공격이 왔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IMF 들어간 거는 한국이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가 좀 불안정한 국가들, 대표적으로 한국은 아니죠. 과거에 당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놨고 나름대로, 그리고 변동환율이기 때문에 그 타격에 비해서 외환 위기가 올 정도까지는 아니라 보는데 베트남은 좀 걱정돼요. 고정환율입니다. 그러니까 반고정환율, 그 고시하는 환율대로 움직이는 데가 중국이랑 베트남이거든요. 근데 여태까지 그 외환 공격하는 세력들이 타겟팅으로 잡았던 데는 고정환율을 주는 국가들이었었습니다. 우리나라도 1997년대는 고정환율이었기 때문에 타겟팅이 됐었던 거고,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덕에 관세도 지금 34%인가요? 세게 맞은 상태에서 46%였었나요? 그거 맞고 지금 환율까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견디기 꽤나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. 그러면 만약에 베트남이 어려워지면 뭐 우리나라는 먼 나라 구경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돈을 빼버립니다. 그 글로벌 자금들의 흐름을 보면은 아시아에서 한 국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아시아 전체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끌어당기거나 나머지 국가들 거를 팔아가지고 그거로 담보금을 채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위기도 우려는 하나 있다. 뭐 물론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관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던가 좀 낮춰준다던가 이런 게 되면은 지금의 또 하락폭이 다시 또 굉장히 빠르게 V자 반등으로 나올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열린 결말이다 라고 보고 투자하셔야지 뭐 무조건 하락이야 무조건 상승이야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하고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. 예측이 안 되는 인물이다. 예측이 안 될 때는 그냥 대응이나 하자. 이게 제일 낫습니다. 대응이라는 것도 손실을 안 보려고 하는 대응이 아니라 적당히 손실을 보면서 빠져나오거나 적당히 손실을 보면서 들어가거나 하는 대응을 해야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한 박자 빨리 움직이려고 했다가는 예측이 되는 거고 한 박자 빨리 움직이려고 했다가 예상보다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. 이런 건 주의하시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저리 했는데 외국이라서 지금 편집할 수가 없네요.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
증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장 좀 끝나고 미국 증시 좀 어느 정도 풀이장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